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13일입니다. 피터 린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7번째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 장의 제목은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입니다.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이 얘기의 골자는 피터 린치도 시장의 폭락을 예측하지 못했고 대학원에 다니면서 시장이 매년 9%씩 오른다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런 이론을 배우고 난 이후에 하지만 그 이후에 시장이 1년에 9% 성장세를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시장의 상승폭이나 등락 여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원도 나는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고로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 항상 놀란다. 불황이 5년마다 찾아온다는 그런 이론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호황과 불황의 패턴이 관찰된 적은 또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헌법에 5년마다 불황을 맞이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을 리 없다시피 그런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마야 신화와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야 신화에 따르면 세상은 4번 파괴되었었다. 마야인은 세상의 파괴로 값비싼 교훈을 배울 때마다 다음번에는 대비를 더 잘하겠노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번에 일어난 위협에만 대비했다. 처음에는 홍수가 일어났다. 생존자들은 홍수를 피하고자 숲으로 들어가서 둑을 짓고 벽을 세웠으며 나무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두 번째로 세상을 파괴한 것은 불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화재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무에 내려와서 숲에서 가능한 한 멀리 달아났다. 이들은 바위 틈에 따라 돌로 새 집을 지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세상은 지진으로 파괴되었다. 네 번째 세상이 무엇으로 파괴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불황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마야인들은 네 번째 파괴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 번째 파괴 이후에 다음에 올 지진에 대비하느라 너무 바빴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이 지난 현재 우리도 여전히 과거를 돌이켜보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위협을 걱정하고 살고 있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은 유가가 배럴당 5달러까지 떨어지면 불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보다 2년 전에는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불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때 사람들은 통화 공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며 두려워한 적도 있다. 이제 사람들은 통화 공급이 너무 느리게 증가한다며 두려워한다. 지난번에 겪었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며 대비하다가 우리는 불황을 맞이했고 불황이 끝난 뒤에는 지난번의 불황을 기억하며 대비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맞이했다. 언젠간 인플레이션 대신에 또 다시 불황이 올 것이고 현재 이 시점과 이 책이 출간되는 지점, 그런 시점 사이에도 불황이 발생할지도 모른 일이다. 1990년이나 94년까지의 불황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에도 나에게 앞으로 시장이 좋을 것 같은, 계속적으로 시장이 좋을 것이냐, 그런 질문을 계속 하고 싶은가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러면은 경제 전문가나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가 경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증시 예측가가 주식 시장을 예측하지 못한다면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라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이미 이 답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시장 예측에 관해서 내가 만든 칵테일 파티라는 이론을 설명하겠다.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내가 파티 장소 한 가운데 놓인 칵테일 테이블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 주식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발한 것이다. 칵테일 파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주식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칵테일 파티 이론을 대비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종소리가 울린다고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죠. 시장이 종을 울린다라는 표현과 한번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겁니다. 상승 시장의 첫 단계에서는 아무도 시장이 다시 오르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 나에게 다가와 내 직업을 묻는 이가 있으면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을 한다. 그러면 이들은 공손하게 인사한 다음에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버리거나 NBA 농구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 다가오는 선거라든지 날씨 등으로 재빨리 주제를 바꾼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시장이 상승 국면에서 이제 첫 번째 관계에 이뤄지면은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주식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상승의 첫 번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때까지도 아직 호의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상승으로 접어들었을 때 펀드 매니저라고 내 직업을 밝힐 때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한 사람이 이제 주변에서 꾸물거리다가 조금 망설이다가 이제 다른 어떤 치과 의사라든지 어떤 치석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로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상승 국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주식보다는 아까 말했던 어떤 치과 의사의 치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데, 그래도 관심은 조금씩 더 기울이다가 결국에는 시장의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피터 린치 주변을 둘러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좋은가, 세 번째 단계에서는 피터 린치에게 어떤 종목이 좋은가라고 직접적인 어떤 의견을 여쭤보고, 그리고 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심지어 아마추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심지어 그 아까 말했던 치과 의사도 자신이 추천했던 종목을 3-4개를 추천을 할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터 린치가 실질적으로 그 추천 종목을 비교를 해봐서 정말 상승을 하고, 정말 이 아마추어 투자자한테 들었던 그 종목들을 투자를 했어야 됐나라고 생각이 들 때쯤 시장이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일단은 그 아마추어 투자자들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이야기하고 다시 또 종목을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을 때 시장이 과열된 그 상황을 확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폭락과 상승을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로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은 피터 린치의 결론은 시장은 상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요. 사실 이 한 가지만 당신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책값은 제 값을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미심쩍다면 워렌 버핏의 말을 믿어보라. 워렌 버핏은 이렇게 썼다. 내가 아는 한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지 참고 삼아 살펴보는 장소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엄청난 수익성을 자랑하는 건물급 회사로 바꿔놓았다. 1960년대 초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7달러였던 이 회사가 주가는 현재 무려 4,900달러를 호가한다고 하죠.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책이 발간됐을 때 당시의 주가가 그랬던 것이고요. 당시 버크셔 회사에 2,000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은 700루타가 되어서 140만 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적으로 버핏은 투자의 귀재로 거듭났다. 그가 역사상 가장 탁월한 투자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보기에 속이 불편할 정도로 시장이 과대평가되었을 때 주식을 모두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덧붙여 파트너들에게 모두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속 운용해달라고 맡기는데도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준 사례는 내가 알기로 금융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나도 시장을 예측해서 불황에 대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도 버핏처럼 수익성 높은 기업을 찾는 것으로 만족한다. 여기서 답이 나왔죠. 수익성 높은 기업들을 찾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한다는 것이. 실제로 시장이 좋다, 뭐 시장의 예견, 예측 이런 쪽으로 너무 빠지게 된다 보면은 어떤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의 부동산 붐, 그리고 컴퓨터 붐, 컴퓨터 산업의 호황, 그리고 항공 산업의 호황기. 이때 성장했던 주식들과 하락을 엄청나게 폭락을 했던 주식들은 당연히 현저한 대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런 시장의 호황에서 있어서 이런 하락하는 주식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사례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서 잘못된 종목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번번이 재산을 날리는 꼴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실한 종목이라도 시장의 호황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잘못된 종목, 부실한 종목이 시장의 호황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어떤 기대.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애틀랜틱 시티로 가서 룰렛에 돈을 거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올해 시장이 오를 것 같으니 주식을 사야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화기 코드를 뽑아버리고 증권사에서 되도록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내기를 권한다. 시장이 나를 구제해 줄 것 같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뭔가 걱정을 하고 싶다면 웨스트 포인트 페퍼런트 시티 사업이나 타코벨의 신제품 브리또 수프림 사업이 잘 되는지 걱정하라. 종목만 잘 고르면 시장을 알아서 굴러간다. 그렇다고 시장이 절대 과대평가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럴 경우에는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나 나의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과대평가 기준을 또 하나 예를 들고 있죠. 버핏은 파트너에게 돈을 돌려준 이유가 보유할 가치가 있는 종목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시장의 고점 부근을 또 조심스럽게 볼 수 있겠죠. 그는 수백 개의 회사를 뒤져보았지만 기본적인 장점에 근거하여 매수할 만한 기업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나에게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는 순간이다. 정말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시기가 너무 이르다거나 늦었다는 이유로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피터 린치가 어떤 관점으로 종목을 선정하면서 매매를 진행했는지 그 부분을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인사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